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자마자 우크라이나는 6발을 곧바로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의 개입도 예상이 되고 러시아는 이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총력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참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만 지금 이 시각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 우려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 신은서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시간 19일 새벽 3시 반쯤 사거리 300km의 미국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로 향합니다. 북한산 포탄과 대공 미사일 등이 보관된 무기고를 표적으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후 처음으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І не один, і тепер у нас є атакамс.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미사일 6발 중 5발은 격추됐고 나머지 한 발도 손상을 입었다고 러시아 측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공격하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며 위협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만 명으로 늘 수 있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believe that anyone in the Russian leadership is brave enough to commit a suicide. People are very weak in Russia. 에이테크스 공격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대규모 보복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며 키이우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자국민들에도 공습 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에 이어 대인 지뢰 사용도 승인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모스크바를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곧 승인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핵카드로 맞서며 핵전쟁이 나면 버틸 수 있는 방공호 생산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위협일지 아니면 현실로 닥칠지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사용도 승인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비인도적 대량 살상 무기여서 한반도 이외 지역 사용을 금지한 지 2년여 만입니다. And a commitment from this administration is to continue to arm Ukraine with what it needs on the battlefield. 북한군 파병 이후 파죽지세인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연이어 무기 제한을 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럽도 곧 동참할 태세입니다. I say again, end the war, get out of Ukraine. 영국과 프랑스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스톰 섀도우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곧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거리 250km인 스톰 섀도우는 모스크바까지 위협이 가능해 이번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꼽혀왔습니다. 러시아는 핵 대응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And we will be taking this as a qualitatively new phase of the Western war against Russia, and we'll react accordingly. 핵무기 사용 조건을 대폭 완화한 데 이어 이동식 방공호 대량 생산을 발표했습니다. 방공호는 핵폭발 충격파와 방사능을 48시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협상 카드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의 선택을 가늠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쿠르스크 최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이 러시아의 공수여단 등에 배속이 됐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해온 북한은 최근 자주포와 방사포까지 추가로 수출했다는데 그동안 김정은의 잦은 무기 개발 행보가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일종의 쇼케이스였던 셈입니다. 한송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사포 포탄이 불길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북한이 8월에 공개한 신형 240mm 방사포인데 김정은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번이나 방사포 관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최근 성능을 직접 살폈던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의 무기가 러시아에 추가로 수출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운용 교육이라든지 정비를 위해서 북한 병력도 함께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은 지난달 하순부터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11,000여 명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포로 귀순자 발생 여부는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말부터 열흘간 러시아에 머물며 푸틴 대통령까지 만난 것에 대해선 김정은 답방을 조율했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제시되었고요.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도 않느냐. 북한이 10만 명까지 파병할 수 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달 중순쯤 대통령실에 면담을 집요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고 관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명 씨의 제안이 구명 로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에 접촉을 시도한 건 지난달 중하순쯤입니다. 당시 명 씨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시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곧이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민주당에선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실에 연락을 취한 게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산소에 그거 다 묻어놨는데 오늘 불태우러 가요. 싹 없애보고 내가 안고 갈게요. 여권 고위 관계자는 명 씨가 지난달 중순부터 지인을 통해 대통령실에 간접적으로 만남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구명 로비 의혹 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해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외부에 과장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주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명 씨는 이 기간 다양한 루트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반응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는 윤석열 후보의 사기를 올려주려고 미공표 조사의 경우 7, 8차례 조작한 적은 있지만 외부 공개 조사는 조작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명 씨를 상대로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미공표용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언론에 공표되지 않은 이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3.9%포인트를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혜경 씨는 7, 8차례 조작이 있었다며 윤석열 후보의 사기를 올려주고 명 씨가 윤 후보에게 잘 보이려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30대에서 이제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앞서게 모응자층이라든지 지지층 없다라고 했던 그 데이터를 손을 대는 거죠. 다만 강 씨는 언론에 공표된 조사나 대선 본선에서는 조작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했던 P&R을 지난 15일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를 불러 명 씨 PC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공천 개입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나눈 통신 기록이 있었다는데 당사자들은 명 씨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강혜경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강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쓰던 공용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명태균 씨가 여권 정치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때 확보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이준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통신 기록도 상당수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옆에서 잘 열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 의원에게 김영선 공천을 통보하듯 말했다는 기록도 보여줬습니다. TV조선의 해명 요청에 이 의원은 명 씨가 공천 관련 통보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김 전 위원장은 명 씨와 대화를 많이 나눌 일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2번 찾아왔지만 캠프 관계자와 얘기하라며 돌려보낸 게 전부라며 오 시장이 명 씨와 카카오톡 등으로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사례를 인용하면서 증거 없는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배임죄 기소를 예로 들며 문제 삼았고 징역형 선고의 근거가 된 선거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러는지 장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사용을 알지 못했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주식 투자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등 기업인들에게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해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받고도 지금 항소당해가지고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 의사결정이 되겠어요, 그게? 이 대표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땐 이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건 여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 꼬집으며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야당은 이 대표가 해당 연설문을 넘긴 건 재판 전이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대표를 둘러싼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자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범이 말이 나옵니까? 자범! 자범이에요, 자범!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게 의혹이죠. 친윤계는 이를 빌미로 한 대표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고 한 대표가 일절 대응하지 않으면서 변화와 쇄신에 주력해야 할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대야 공세로 한 목소리를 냈던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다시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을 쓴 게 맞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당내 화합을 위해서 하루빨리 당무감사를 통해서 좀 이 문제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부 공개회의에서도 당무감사와 진상조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지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되었던 것이. 반면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친윤계의 정치 공세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특정의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한 사람이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친한계 일각에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지만 한 대표는 관련 의혹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제가 더 특별히 더 드릴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에 이목이 쏠리면서 정작 한 대표가 강조하는 변화와 쇄신 움직임이 가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왔던 조국 혁신당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총망라했는데 오염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은 후쿠시마 방류수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마 탄핵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일부에서도 대여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광화문에 모여 15가지 탄핵 사유가 담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에 관여했다거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방류 1년이 넘도록 오염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2년 반 동안 쌓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동참해야 하지만 탄핵의원연대 의원들을 모두 합해도 50명이 채 안 됩니다. 민주당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지도부는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투쟁 방향을 탄핵, 퇴진운동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강경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김건희 특검만 주장할 거냐. 지금 탄핵으로 공격 수위를 올려야 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민노총과 전농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세종대로 등에서 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 일부까지 점거하면서 혼잡이 심해졌는데 성향을 가리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도심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건지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민주노총과 전농 등 8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역과 서대문역, 을지로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숭례문 앞에서 합류한 뒤 서울역까지 행진했습니다. 지난 9일 100명 넘는 경찰관이 부상당한 1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다시 연단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권 뽑아내고 갈아엎고 노동과 국민 세상 만들어냅시다. 낮 12시 30분부터 이어진 집회로 일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량들은 남은 차로에서 이렇게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올지 모를 버스를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 이상 버티고 있어요. 지금 한 30분 기다리는데 올 때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임시 버스 정류장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안 태워주더라고. 못하게 하더라고. 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온 거지. 서울 도심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의 대여 투쟁 수위가 미묘하게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가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전해드렸는데 조국 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초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분량이 115쪽이라던데 혹시 다 읽어봤어요?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읽어봤습니다. 네. 탄핵 사유로 담긴 내용들, 야권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여 공세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사유라기엔 조금 과하다 싶은 내용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로 꼽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직 문제가 확인되지도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포함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탄핵의 당위성이 무뎌지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탄핵 언급이 없잖아요. 대신 장외 집회를 이번 주말에도 이어간다는 건데 이번엔 집회 분위기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당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완전히 주도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1, 2, 3차 집회 땐 민주당 자체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라진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모습을 부각시켜보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지역 시당에선 이 당원임을 나타내는 파란 옷 착용이나 깃발 사용을 자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내부 잔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장외 집회로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는 보입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까요? 정치권에선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와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더 강경한 대여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텐데 바로 3일 뒤 이뤄지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마저 부결될 경우 이걸 명분으로 본격적인 퇴진운동으로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중형을 선고받으면 오히려 더 투쟁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28일 이후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여권 이야기 한번 해보죠.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뜨겁다 지금 보도를 해드렸는데 한동훈 대표는 일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한 대표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 대표는 11월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오기 전에 당정이 먼저 변화하고 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최근 한 대표 행보엔 그런 노력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묻히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선 또 다른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는 25일 이 대표 선고 전에 한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일부에서 반사이익이다 이런 이야기는 택도 없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내부가 좀 변해서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레일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정차 시간과 휴게 시간을 규정대로 지키겠다는 게 준법 투쟁인데요. 운행 열차 수는 그대로지만 배차 간격이 벌어지면서 지각하는 시민들이 잇따랐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세계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가뜩이나 승객이 많은 출근길에 지하철이 오지 않자 지하철 이용객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정도 되면 열차 올 때 됐는데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거든요. 배차 간격이 꼬여 한 역에 지하철이 몰리면서 아예 지하철 탑승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걸어가야죠. 지하철이 안 와서 좀 걸어가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이용객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평소 출근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더 멀어져가지고 힘든 상황입니다. 코레일에 이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에 가세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벌어지면서 출근 시간에만 지하철 13, 4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에서 열차 300여 대가 지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다음 달 6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출퇴근길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2, 제3노조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새벽 시간 문 닫은 편의점을 트럭으로 부수고 침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에서 잠을 자다 깬 점주와 마주치자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트럭도 훔친 차였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편의점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섭니다. 편의점 앞으로 다가가더니 후진했다가 다시 바짝 다가갑니다. 이렇게 서너 차례 반복하더니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안에서는 점주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숙식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침입한 남성은 큰 소리에 놀라 깬 점주와 마주치자 흉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점주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점주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생활한 것 때문에 그랬대요. 계산대 가서 이것저것 만지다가 마침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트럭도 훔쳐 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에 대해 준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버젓이 의원 간판을 내걸고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해준 의사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들이 난동을 피울 경우에 대비해 조직폭력배까지 상주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병원으로 들어간 여성이 8시간 뒤 부축을 받고 나와 택시에 올라탑니다. 밤 10시쯤 병원에 들어간 남녀는 새벽 5시쯤 나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온 의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서울중앙지검에 나왔어요.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 일당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을 중독자들에게 무제한 투약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들이닥쳤을 때도 프로포폴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선 각종 마약류와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심한 경우 한 명이 1,800만 원어치를 10시간 연속으로 맞았고 요청이 있으면 새벽에도 투약을 했습니다. 마약류 처방을 신고해야 하는 식약처에는 다른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습니다. 은폐할 목적으로 사실상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사람들 260명의 인적 사항을 가져와서 873회 처방 투약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일당은 중독자들에게 시간당 100만 원씩 총 14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중독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난동 부릴 것에 대비해 조직폭력배가 상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일부를 구속해 3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최근 제주 바다에서 버려진 어구, 즉 폐어구에 걸려 희생된 바다거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폐사한 바다거북 4마리 중 1마리는 폐어구 때문이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앞바다, 거북이 한 마리가 뒤집힌 채 떠 있습니다. 갯바위까지 밀려온 거북이 사체를 해경대원들이 수습합니다. 불법 포획 여부를 넣고 입 주변에 그물, 약간 엉킨 낚싯줄 같은 게 약간. 죽은 거북은 몸길이 84cm에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입니다. 어제 오후 올레길을 걷던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는데 폐사한 지 꽤 지나 부패가 진행됐습니다. 평소 이곳을 자주 살피던 시민은 거북이 2마리가 자주 목격됐다며 그중 1마리일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개체 중에 작은 개체 1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체일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지난 3일 서귀포시 앞바다, 해경대원이 죽은 거북이 몸에 감긴 그물을 풀어줍니다. 그물! 1.5m에 달하는 이 거북도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 거북입니다. 최근 한 달간 제주 해안가에서 폐어구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거북은 5마리. 어디 한 군데라도 걸리면 거기서 발버둥 치다가 체력이 고갈해서 죽거나 아니면 숨을 못 쉬어서 죽거나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그물에 감겨 질식 직전인 거북을 해경대원이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제주 바다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바다거북은 총 130마리입니다. 이 가운데 32마리 몸에서 폐어구가 발견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00일에 걸린 환자가 지난해보다 100배 넘게 폭증했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걸려 입원한 환자도 9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례적인 대유행의 원인이 뭔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이 마스크를 쓴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곳곳에서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기침이 잘 낫질 않아요, 지금. 아쉬운 거예요. 한 주일 넘었어요. 기침이나 발열 등이 3일 이상 이어지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의심해야 합니다. 고열이 있고 장기침이 계속 심하고 목이 좀 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왔거든요. 이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보다 입원 환자가 9배나 늘었는데 70% 이상이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1차 약제로 치료를 해봤는데도 잘 안 듣는 내성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에도 크게 유행해 올해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111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다른 호흡기 감염병은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좀 자연 감염으로 얻어지는 면역 수준이 떨어진.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서면 독감과 코로나 환자도 늘어날 전망이라 방역당국은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정부가 1년 넘도록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위는 151억 원을 체납한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이사 오문철 씨입니다. 오 씨의 지방세 체납왕 타이틀은 8년째인데요. 오 씨가 산다는 곳을 김준석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151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오문철 씨가 살고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소지입니다. 오 씨는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이사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해 올해로 8년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름과 나이, 주소지가 공개됐는데 호수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가 부동산에 오 씨가 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오문철이라는 분이라는데. 그 전화 모르겠고 혹시 그 여기 지하에 관리사무소 있어요. 거기를 가서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관리사무소 측은 오 씨의 이름이 집주인이나 임차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 106억 원으로 네 번째로 많은 김모 씨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별장처럼 보이는 집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김 씨가 아닌 다른 성 씨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불일치하는데 행안부는 주소지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이제 계속 바뀌고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행정안전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부과금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1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5,173억 원에 이릅니다. 명단 공개 사실을 알리자 납부한 체납액은 73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는 2,500만 원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명태균 씨도 포함됐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데다 분쟁이 발생하면 본인들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수두룩했는데요.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내 가입자만 1,6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 가입을 하려면 이들 플랫폼이 개인정보뿐 아니라 SNS 콘텐츠까지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는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입자들은 이런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다양하게 되는지는 사실 몰랐고요.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저도 가입을 하지 않았겠죠. 공정위가 알리와 테무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두 업체는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계열사나 제3자에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소비자로서 좀 유출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큰 게 사실이죠. 해외에서 모르는 문자라든지 전화가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분쟁이 발생하면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거나 관할 법원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공정 조항만 47개에 달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 5개월 동안 해외 직구 물품에서 유해성이 드러나 판매 차단된 게 1,900건이 넘는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데다 트럼프 당선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알짜 계열사나 주력 사업까지 정리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SK그룹은 219개 계열사 중 하나인 SK 스페셜티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특수가스 분야 세계 1위로 지난해 6천억 원대 매출에 1,000억 원 넘는 이익을 올린 알짜 회사입니다. 4조 원대로 평가받는 이 회사를 팔기로 한 건 AI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줄이는 건 줄이는 노력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줄인 부분을 또 어디다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CJ제일제당도 바이오 사업부를 최대 6조 원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3년 일본에서 도입한 조미료 기술로 식품업에 뛰어든 CJ제일제당에겐 모태격인 사업으로 지금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장에 내놓은 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롯데와 GS건설 등 다른 대기업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핵심 자회사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충분히 아주 활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몸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저장고로 추정되는 시설을 최근 대대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스스로 공개하는 등 핵개발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적이 있는데 7차 핵실험 준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보였던 폭발 방호용 둔덕이 사라졌고 양쪽으로 나란히 서 있던 건물도 하나로 확장됐습니다. 용덕동 핵시설은 북한의 주요 핵무기 보관 장소로 알려진 곳인데 미국 대북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은 확장된 건물이 핵무기 기폭장치 생산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폭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는 그 고성능 폭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풍기리 핵실험장으로 가져가서 핵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핵시설 기술자 숙소로 추정되는 주택단지에선 건물 11채가 철거됐는데 자재 보관 장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9월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핵무기 핵심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세형의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됐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군 당국은 소형 전술 핵탄두 화산 31의 성능 입증을 위한 실험 감행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내각 인선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역과 관세 정책을 이끌 상무부 수장에 억만장자인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했습니다.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밀던 인물인데 머스크에 대한 신임을 과시하듯 오늘은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도 참관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현장. 트럼프 당선인이 유색이가 내용한 빨간 모자를 쓴 채 지켜보고 머스크는 바짝 옆에 서서 설명합니다. That's the ship that is now going around the Earth. So if you want to maybe get a better view, you can come. Let's go. 트럼프는 지난주 UFC 경기를 함께 관람한 데 이어 이번엔 우주 발사 시설이 있는 텍사스주까지 직접 찾아 머스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트럼프가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하워드 러트닉 역시 머스크가 강력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러트닉은 투자은행 CEO 출신이자 트럼프의 1,000억 원 넘게 후원한 억만장자입니다. 대표적인 관세 옹호론자로 트럼프 2기 대중 압박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When was America great? 1900, 125 years ago, we had no income tax and all we had was tariffs.
비트코인도 금과 석유처럼 상품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할 만큼 가상자산엔 친화적이어서 규제 완화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Bitcoin moved in a very, very strong positive direction. 깜짝 인선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는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등으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한민국 소멸 위기로까지 치닫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 남녀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가 청혼 이벤트를 위한 명소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최원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하천 옆에서 달리기를 하고 다리 밑에는 하천이 흐릅니다. 다리 밑 이 텅 빈 공간을 대구시는 저출생 해결에 기여할 장소라고 봤습니다. 대구시는 이곳에 반지를 형상화한 지름 45m 규모의 링 구조물을 만들어 프로포즈 데크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결혼식도 열 광장도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026년까지 110억 원. 정작 시민들 반응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또 들어가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혼할 공간이 없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며 그 돈으로 다른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같은 청혼 공간은 서울 청계천에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가 11억 원을 들여 만든 청혼의 벽의 이용 건수는 한 해 10건 정도. 결국 도심 속 흉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만들면 뭐해, 하질 않는데 이런 거? 그러면서 정말 뭐 낭비야. 미혼 남녀들의 선호도와는 동떨어진 결혼 장려 대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자체들은 청혼 명소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미혼 남녀의 만남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을 통해 결혼까지 이어진 커플은 전체 참가자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업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미혼 남녀들이 줄지어 이름을 적고 행사장에 입장합니다. 성남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소개팅 자리입니다. 현재까지 12번 행사에서 부부 2쌍이 탄생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 9,380인데 다 합쳐서 4,000명 정도 지원을 했고 부산시사하구는 만남 주선에서 더 나아가 데이트 비용 100만 원과 상견례, 결혼식 비용, 전세금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지자체들이 개최한 소개팅 관련 행사는 78건. 총 4,060명이 참가했지만 22쌍만 결혼해 성혼율이 1%에 그쳤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부부 한 쌍을 탄생시키는데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남녀 인연을 이어주는 데에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지자체들이 이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할 때는 그냥 일반 직원이 하기 때문에 경험도 작고 그런 노하우까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닌가. 해마다 저출생 대책에 쏟아붓는 나라 돈은 51조 원.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올해 창립 101년을 맞은 디즈니가 내년 콘텐츠 라인업으로 기존의 검증된 캐릭터를 선택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이른바 PC주의 역풍을 넘고 전통적인 인기 콘텐츠로 트렌드를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디즈니는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전 세계 흥행 1위 신기록을 세운 인사이드 아웃 2를 필두로 올해 박스오피스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If there's one thing that sets the Walt Disney Company apart, it is our IP.
지난해 글로벌 매출 5조 원이 넘는 디즈니가 선택한 내년 콘텐츠 라인업은 뮤지컬과 영화 등 장르를 넘나들며 인기를 끌어온 라이온킹 신작과 실사 영화화된 백설공주에 마블을 대표하는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의 후속작 등 꾸준한 인기를 끌어온 검증된 캐릭터들입니다. 앞서 지난 몇 년간 역풍을 맞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실험적인 시도들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보수파들로부터 정치적 올바름과 깨어있음을 맹목적으로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최근에는 신작 백설공주의 주인공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욕설을 써가며 비판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맞은 디즈니가 풍파를 이겨내고 세계 최대의 콘텐츠 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최근 국제대회 성적이 좋지 않은 한국 농구는 이번 주 아시안컵 예선을 앞두고 부상 악재까지 만났습니다.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이현중은 우리 대표팀의 유일한 해외파인데요.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림을 붙잡는 이현중. 3점 슛도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훈련도 실전처럼 표정은 늘 진지합니다. 이현중의 어머니는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에 빛나는 국가대표 센터 성정아 선수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모자 국가대표로 이현중이 3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저에게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이제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리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다시 한번 감사함인지. 대표팀은 오는 21일과 24일 인도네시아, 호주와 아시아컵 예선전을 치릅니다. 상위 2개 팀이 본선에 오르는데 한국은 호주에 이어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지만 이정현과 김종규, 하윤기 등이 부상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외파인 장신 슈터 이현중에게 기대가 쏠리는 이유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도전을 이어가는 이현중은 현재 호주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올 시즌 평균 기록은 8.7득점, 2.5 리바운드, 1.4 어시스트고 최근에는 시드니 팀을 상대로 3점슛 4개를 꽂아 넣는 등 16득점 4리바운드로 활약했습니다. 제가 뛰는 모든 국가대표 경기는 일단 이기고 싶고요. 당연히 이기는 선수가 되고 싶고. 위기의 한국 농구,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성민영입니다. You all made me some real lightweight slacks. Yes, sir. 바지를 선물한 의류회사 사장에게 존슨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 6벌을 지어 보내달랍니다. 내가 벌거벗고 백악관을 돌아다니지 않길 바란다면 옷을 보내주는 게 좋을 거요. 어디를 어떻게 재단하라고 5분 가까이 주문합니다. Make the pockets at least an inch longer. The crotch down where your nuts hang is always a little too tight. 요즘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죠. 스테레 노르웨이 총리는 외무장관 시절 아프가니스탄에서 카펫 선물을 받았다가 반납해야 했습니다. J'ai acheté des couches-culottes, du Toblerone et un paquet de cigarettes. Tout cela a été remboursé. 살린 스웨덴 부총리는 초콜릿바를 정부 법인카드로 샀다가 물러났습니다.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법인카드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밥,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에 관용차 사적 사용까지 1억 원이 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그를 보며 또 한 사람, 숨진 이를 떠올립니다. 그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비상임위 이사였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세상을 등졌죠. 이 대표 주변에서 의혹의 실마리를 준 채 떠난 4번째 사례입니다. 그의 명의로 된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 집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에선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그의 사망 기사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답글을 붙였죠. 고맙잖아. 그리고는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당의 나라여서 엮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관용차와 예산 유용에 이르는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이제 이 대표는 5개의 법정을 오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재판을 지켜볼 리가 한 분 더 늘었습니다. 11월 20일 앵커 칼럼 오늘 영혼들이 방청하는 법정이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접이식 작은 우산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일부 중서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의 공기질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전북과 대구, 경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6도로 출발해 한낮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남부 내륙은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 또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